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기 힘든 친구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때 같은 반이 된 이후로 쭉 단짝으로 지냈던 친구죠. 알고 보니 엄마끼리도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신기한 인연으로 얽힌 저에겐 자매와 같은 친구예요. 하지만 10년 전 제 결혼식을 기점으로 절연하게 된 후 아마 죽을 때까지 볼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그 친구를 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친구가 먼저 저를 발견하곤 빤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10년 전 그 친구라는 걸 알자마자 반가운 마음과 섭섭함 그리고 분노가 동시에 일어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 꼴이 된 게 자꾸 네 탓 같다. 이서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서 억울해 죽겠다고. 너무 놀라 벙찐 얼굴로 바라보는 사이 그 애는 씩씩거리며 사라져버렸죠. 정신을 차려 뒤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했을 땐 친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황당해한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절연하기로 마음먹기로 했던 그날 남편도 결혼식장에 함께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남편은 어떻게 보면 그 친구에게 당한 이력도 있으니 더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당신 친구라는 사람 말이야.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1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같이 굴잖아. 화가 난 남편 앞에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단순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엔 그 친구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만큼 그 친구에 대해 알기도 잘 알았고요. 저희가 처음 만난 것은 15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새학기 첫날 키순으로 자리 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제 짝이 된 거예요. 너 이서연 맞지? 홍민주 친구. 작년에 너 자주 봤었어. 나 민주랑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거든. 아, 나도 너 얼굴이랑 이름은 알고 있었어. 너도 핑클 팬이라며? 나도 핑클 팬이라서 너랑 되게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같은 반이 됐다니 잘 됐다. 정말? 누구 좋아하는데? 난 이효리 좋아해. 그 친구와 저는 취향과 관심사가 같았어요. 대화하면 할수록 통하는 것도 많았고 심지어 혈액형과 발 사이즈도 같았죠. 그 나이 때 친구들은 사소한 거 몇 개만 잘 맞아도 운명의 천생연분처럼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첫날부터 친구가 돼서 반에서 소문난 단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운명적인 친구라고 느꼈던 건 제가 친구를 집에 데려갔을 때였어요. 친한 친구가 생겼다는 말에 엄마가 간식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친구를 본 엄마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현아야, 혹시 엄마 성함이 어떻게 되니? 저희 엄마요? 정, 미자, 경자 되시는데요? 어머, 혹시 엄마 나이가 41살 아니야? 맞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맞나보다. 너 얼굴 보고 미경이가 떠올라서 설마 했지. 아줌마랑 너네 엄마 고등학교 동창이야. 8반 고등학교 3학년 1반. 진짜? 진짜 엄마랑 현아 엄마랑 친구였다고? 그래. 세상에 이게 웬일이니? 엄마 잘 지내니? 아니 그러지 말고 엄마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줘라. 집 전화도 좋고. 알고 보니 엄마와 친구의 엄마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그때부터 부모님도 가까워지면서 정말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친구는 외동이고 저는 남동생 하나라 서로에게 여자 형제가 정말 필요하기도 했거든요.
같은 반에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형제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던지요. 학교에서 종일 떠들어 놓고 집에 가면 또 집에 가서 전화기를 붙들고 살아서 엄마한테 잔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대학도 같이 가고 결혼식도 합동 결혼식으로 하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친구네 가족과 저희 가족은 여름 휴가를 같이 보내기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죠. 하지만 그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의 부모님이 병원에 계신 외할머니를 뵈러 갔다 오는 길에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비극은 순식간에 찾아왔고 친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저는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이 있는 3일 동안 학교도 빠지고 친구 곁을 지켰어요. 고마워, 서연아. 네가 없었으면 나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엄마 아빠도 없는 세상에 나 혼자 있으니 너무 무서웠는데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야, 주연아, 네가 왜 혼자야?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계속 네 옆에 있어줄게.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아줌마 아저씨가 슬퍼서 못 가. 저는 그때 정말 내내 친구 곁에 있어주겠다는 결심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였던 친구는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 시골 할머니 집으로 전학을 가야만 했던 겁니다. 당장 고모나 외삼촌은 친구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 그나마 할머니께서 받아주시기로 한 거였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친구를 혼자 둘 수 없어 저희 집에서 지내게 했는데 시골에 전학 가고 싶지 않다며 우는 친구를 보니 저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죠. 그렇게 장례식을 끝낸 지 일주일쯤 지났을 거예요. 갑자기 아빠가 저희 둘을 불러다 앉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현아야, 너희 부모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다 미어진다. 너 하나 두고 가야 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 부모 마음 생각하니 그 간에 정도 있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내가 네 부모님 위해 뭐라도 해야지 싶어서. 하다니 뭘?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까지 1년 반밖에 남지 않았고 현아도 갑자기 시골로 가면 환경이 변해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랑 같이 상의해봤는데 현아만 괜찮으면 우리 집에 있다가 대학 가는 걸로 하자. 아저씨. 아빠, 그게 정말이야? 현아, 우리 집에서 살아도 돼? 대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면서 놀기만 하고 그러면 안 돼. 당연하지. 아싸,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 그래서 꼭 서울에 있는 간호대 꼭 붙을 거야. 어른들은 친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기꺼이 친구를 위해 1년 반 동안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라며 품을 내어주셨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전까진 막연하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 감사하다는 의무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땐 진심이 우러나오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게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인 것도 잘 알았고 저에게도 너무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으니 친구의 상처가 말도 못하게 컸을 텐데 바로 함께 지내는 가족이 생기면서 친구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모님 복은 없어도 친구 복은 있나 보다. 네 덕에 부모 잃고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서연아, 나는 널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뭐든 해줄게. 해주긴 뭘 해줘. 그냥 옆에만 있어줘. 내 언니처럼 여동생처럼 늘 내 곁에, 어? 친구는 항상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골 할머니 집에 갔더라면 대학도 포기하고 한동안 방황했을 거라면서요. 행복한 가정의 일원이 되어 매번 엄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고 돌아가고
여전히 집에 오면 반겨줄 수 있는 사람이 기다린다는 게 좋았대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학교도 학원도 매번 같이 다니는데 그날은 제가 몸이 안 좋아 학원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늦은 밤 친구가 혼자 학원에서 돌아왔는데 아빠와 제가 잠도 안 자고 기다린 게 그렇게 고맙더랍니다. 난 어떻게 하면 식구들 깨지 않게 조용히 들어가지 그 걱정만 했는데 내가 안 와서 안 자고 기다렸다는 아버지 말에 솔직히 감동 많이 받았어. 아무리 그래도 난 객식구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객식구는 무슨, 너 우리 집 둘째 딸이야. 내가 자존심 상해서 첫째 딸 타이틀은 못 주겠고. 너 내 동생애. 실제로 내가 생일도 더 빠르잖아. 언니 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럼 내가 동생 할게, 언니. 에헴, 그래 동생아. 이제 자게 일어나서 불 좀 끄거라. 예, 그렇게 할게요, 언니.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언젠가 저를 위해 뭐든 해주겠다는 그 말이 우리 사이에 10년 비극을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친구와 함께 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도 없는 자매처럼 살던 저희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수험생이 되면서 예민해진 탓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와 저는 같은 방을 썼는데 언젠가부터 제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샤프나 볼펜 같은 사소한 물건에서부터 전자사전같이 고가의 기기에 이르기까지 그냥 넘어가긴 힘든 부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아는 친구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애가 아니거든요. 애꿎은 남동생을 잡아다 내놓으라고 싸워보기도 했는데 남동생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공부와 담을 쌓은 남동생이 샤프나 볼펜, 전자사전 같은 것에 손을 댈 리도 없었고요. 어쩐지 친구를 도둑으로 모는 것 같아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해서 엄마한테만 푸념했었어요. 그때는 제 엄마가 한없이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인 줄만 알았던 때였으니까요. 엄마, 나 전자사전 사라졌어. 뭐? 그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잖아. 제대로 찾아본 거야? 학교에 놓고 온 건 아니고? 산지 얼마 안 된 거라 누가 가져갈까봐 아직 학교에는 가져가지도 않았어. 분명히 책상 위에 뒀는데.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가? 가져갈 사람이 어딨다고? 설마 현아는 아니겠지? 현아 그런 거에 욕심내는 애는 아닌데. 원래 안 그러던 애도 충격이 크면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해. 그건 현아가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은 아니니까 모른 채 해주자. 저도 그때는 친구가 보통 친구들이 겪기 힘든 일을 겪었으니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기일이 다가올수록 부쩍 울적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물건 몇 개 사라지는 것쯤이야 친구 위에 눈 감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겼던 거죠. 그 일에도 차가운 진실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지만요. 그 후로 저희는 나란히 약속했던 간호대에 입학했어요. 친구는 성인이 되자마자 고모가 관리하고 있었던 부모님 유산을 건네받았죠.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도 내고 자취방으로 서울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친구가 먼저 함께 사는 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막상 나 혼자 살려고 하니까 너무 우울하고 우리 같은 학교 같은 과인데 굳이 따로 살 필요 있어? 나 전셋집이니까 매달 집세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같이 살자, 어? 그래도 돼? 야,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서운해. 당연히 그래도 되지. 나는 너랑 네 부모님 덕분에 졸업할 때까지 신세 졌는데 그것도 못해? 그래도 우리 집에선 솔직히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그만인 일이지만 같이 살자 서연아. 나 진짜 혼자 살기 싫어서 그래. 어?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말 하나 마나 당연히 친구랑 같이 사는 게 좋죠. 저희 집에 데리고 살 때는 몰랐는데 친구 집에서 같이 살려니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도 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같이 살게 되었어요. 자취 생활은 또 다른 세계였어요. 분명 한 방에서 1년 반을 함께 지내며 살았는데 부모님 없이 둘만 사는 공간은 또 다르더라고요. 함께 과제도 하고 수업 준비도 하고 같이 소개팅도 나가고 정말 많은 추억을 쌓고 공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부딪히는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서연아, 근데 먹은 건 바로바로 좀 치워주면 안 돼? 날씨가 더워지니까 금방 날파리가 생기는데. 어? 아, 미안. 어젯밤에 밤새 애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라면이 막 땡기는 거야. 먹고 나니까 또 졸음이 쏟아져서 그대로 자버렸네. 내가 치울게. 반대로 제가 친구에게 한 소리 하는 일도 생겼죠. 현아야, 혹시 내 거 USB 썼어? 아, 맞다. 나 과제 프린트 하려다 보니까 가방에 있을 건데 잠깐만. 쓰는 건 괜찮은데 쓰기 전에 말 좀 해줘. 가져간 줄도 모르고 내가 잃어버린 줄 알고 한참 찾았잖아. 쓰고 제자리에 좀 돌려주고. 알았어. 친구와 함께 산다는 건 사소한 갈등이 차곡차곡 쌓여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자주 쌓이다 보니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대화하는 일이 줄어들고 어느 날은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너무 신경 쓰이고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라고요. 특별히 서로에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사소한 불만이 쌓이고 또 자격지심까지 더해져 생긴 문제였어요. 괜히 저는 친구 집에 얹혀 산다는 이유로 친구가 주지도 않는 눈치를 살펴야 했고요. 그 마음을 어디에 토로할 곳은 없고 결국 찾은 곳이 엄마였습니다. 엄마, 나도 그냥 방 하나 얻어주면 안 돼? 왜? 무슨 일이 있어? 너네 싸운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괜히 눈치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나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겠지만 그냥 현아 집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참아야 하는 게 더 많은 기분이야. 현아도 우리 집에서 살 때 그랬겠지? 어째 안 싸우고 오래간다 했다. 같이 살다 보면 싸우게 되는 날도 있고 눈치 보게 되는 날도 있지. 부부도 싸우는데 생판 남이 싸우지도 않고 살겠어? 나도 그냥 속 편하게 누구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은데 나도 집 얻어주면 안 돼? 곧 있으면 주원이도 대학 가는데 둘 대학 등록금만으로도 엄마 아빠 힘들어. 잘 풀어보고 정 힘들면 다음 학기는 기숙사 가. 같이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게 되더라. 너가 현아 이해해줄 건 더 많이 이해해줘야지.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와 대화를 해도 별 소득은 없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한 번을 안 싸우고 살겠어요. 제가 이해할 건 더 이해해야죠. 이 지긋지긋한 냉전을 끝내야겠다 마음먹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가 들어왔는데 눈이 퉁퉁 불어 들어온 거예요. 누가 봐도 울고 들어온 것처럼요. 그런 얼굴은 또 처음 봐서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현아야, 무슨 일 있었어? 운 거야? 아니야. 운 거 맞는데 뭐. 무슨 일인데 그래. 애써 마음써 묻는 제게 친구는 그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친구의 모습을 보니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려는 친구를 불러 세웠죠. 야, 주연아, 나랑 이야기 좀 해. 할 이야기 없어. 없긴 뭐가 없어. 너 지금 왜 그래? 내가 뭐 대단히 큰 잘못한 사람처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 나는 있으니까 들어. 나는 너 되게 많이 이해해줬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너는 왜 나를 하나도 이해 못하는 사람처럼 굴어? 뭐? 너가 뭘 그렇게 이해해줬는데? 내가 널 이해 못하는 사람 같다고? 그건 네 이야기 아니야?
야, 먹고 바로 안 치우는 문제, 빨래 건조대 바로바로 안 비우는 문제, 전기요금 제때 납부 안 하는 문제, 그런 건 다 사소한 거 아니야? 그냥 한쪽이 더 이해해주면 되는 거잖아. 너도 내 물건 함부로 쓰고 아무 데나 두고 모르는 친구 데려오지 않기로 한 약속 안 지키고 너도 잘한 건 없으면서 왜 내가 너 눈치 보게 만드냐고. 내가 널 눈치 보게 만들었다고? 내가 언제? 눈치는 내가 봤지. 네가 언제 내 눈치를 봐? 너네 집에서 살면서 내가 얼마나 네 비위 맞추면서 산 줄 알아? 뭐? 비위? 너는 비위 맞춰야 하는 애 물건도 훔치냐? 결국 영영하지 않으려고 했던 말까지 꺼내고 말았던 거예요. 제 말에 친구의 표정은 말도 못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듯이요. 뭐? 물건을 훔쳐? 너 지금 내가 네 물건 훔쳤단 소리야? 그럼 너 말고 누가 있는데? 같은 방 쓰면서 샤프, 볼펜, 전자사전 그런 거 손댈 사람이 누가 있는데? 꼴통 주원이가 만지겠어? 나 아니야. 내가 샤프 볼펜이 없어서 네 걸 훔쳐? 나도 전자사전 있었어. 꼭 필요해야만 훔치는 건 아니잖아. 너 진짜, 너랑 너네 엄마는 왜 그래? 어떻게 너 하나만 생각해서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어? 뭐? 갑자기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너 그거 선 넘는 거야. 선은 네가 먼저 넘었지. 너 아줌마한테 대체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길래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엄마가 찾아왔다고? 너를? 그래. 전셋집 가진 유세로 자기 딸 눈치 보게 하지 말라고.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먹여주고 재워주는 애 그딴 식으로 갚지 말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내지르며 친구가 하는 이야기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친구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도 처음 봤지만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더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엄마 입에서 나왔을 리 없다고 생각한 저는 친구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저한테 화가 났어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나 싶어서요. 너 사과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한 줄 알면서. 어떻게 했는데? 너 알아? 너네 엄마가 나한테 뭘 요구하고 뭘 강요했는지. 너 모르잖아. 모르면서 뭘 사과하라 말아야. 요구? 강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친구는 저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더라고요. 더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애써 참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흥분한 나머지 친구 어깨를 치며 채근했습니다. 그 입속에 감추려는 진실이 뭔지, 대체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너 첫 학기 대학 등록금 내가 낸 건 알아? 뭐? 내 대학 등록금을 네가 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집 없고 대학 등록금 납부기 일에 네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라. 몇 달만 쓰고 줄 테니까 우리 엄마 아빠 유산으로 네 대학 등록금 좀 내달라고. 야, 우리 아빠 돈 잘 벌어. 내 대학 등록금도 없이 내 대학 보냈을까 봐? 그리고 뭐? 네 부모님 유산으로? 우리 엄마가 네가 받은 유산으로 내 대학 등록금을 내게 했다 그 말이야?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땐 된다고 생각했어. 아줌마가 오죽 힘들었으면 나한테 말했을까 싶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거더라. 아무리 힘들다고 딸 친구한테 그것도 자기 친구가 죽어서 남긴 유산을 빌려달라고 해? 말도 안 돼. 약속은 지키셨어. 돈은 갚았는데 갚으면 뭐해?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며칠만 쓰고 주겠다면서 얼마나 사람을 볶았는 줄 알아? 나 그거 다 너 생각해서 한 거야. 나 거둬주시겠다고 하신 아저씨 봐서 한 거라고. 근데 내가 너를 이해 안 했다고? 눈치를 보게 했다고? 친구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어야만 했지만 친구가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눈에 핏발이 설 만큼 원망스러운 눈으로 절 바라보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같이 살던 집을 나와
다른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내고 이른 아침 버스를 타고 본가로 갔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내려온 저를 보고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보았어요. 저는 뜸들일 시간도 없이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현아한테 되게 이상한 말 듣고 오는 길이야. 무슨 말? 엄마, 현아한테 내 대학 등록금 빌렸다는 소리 사실이야? 뭐? 아이, 대학 등록금? 현아한테 돈을 빌렸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왜 현아한테 돈을 빌려? 걔 참 이상하다. 너도 그랬잖아. 현아 요즘 좀 이상하다고. 나 현아 잘 알아.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짓말 할 애가 아니거든? 엄마가 아니라고 하면 나 현아한테 가서 다시 따질게. 근데 너무 이상해서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온 거야. 엄마 현아한테 내 대학 등록금 빌렸어? 그러고 그 뒤로도 5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돈 빌려달라고 그랬어? 그것도 현아 부모님 유산으로? 그래놓고 전셋집까진 유세 떨지 말아라.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 운운한 거야? 그게... 이게 다 대체 무슨 말이야? 엄마는 더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친구가 했던 말이 진실이라는 듯 어쩔 줄 모르게 붉게 달아오른 엄마의 얼굴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빠는 윽박지르며 엄마를 채근했고 결국 엄마는 진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던 즈음 엄마는 아빠가 벌어다 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당장 큰 돈을 만들기 어려웠고 머지않아 해결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빌렸다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빌릴 사람이 없어서 딸 친구한테 돈을 빌렸단 말이야? 은행도 있고 처제도 있고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든지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제 부모 죽은 돈 가진 애한테 그런 요구를 해? 급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 내가 영영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시 돌려줄 돈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빌린 돈은 다 돌려줬어. 그리고 서연이 제가 자꾸 현아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엄마가 속상한 마음에 그런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거야, 당신은? 아이, 진짜 기가 막혀서 창피하지도 않아. 당신 서연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당신 딸 체면은 없어. 서연이 체면이 뭐? 갈 곳 없는 애 거둬줬으면 그만한 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주연아, 그것도 참 웃긴다. 기어이 너한테 그걸 다 털어놓든? 눈치껏 행동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 이야기를 다 해? 하여튼 지 엄마 빼닮아서 앞에서 내내하고 살살거리더니 뒤에서 여우짓은 지 혼자 다 하지. 엄마! 애초에 정미경 걔랑 다시 엮이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세월 지나 달라진 줄 알았는데 학교 다닐 때랑 똑같았지. 세상에 저만 남편한테 사랑받고 사는 여자처럼 구는 게 얼마나 꼴 같지 않던지. 아휴, 내가 현아 그거 거두는 거 싫댔잖아. 그거 억지로 당신이 밀어붙인 거잖아. 애초에 당신 친구 딸도 아니고 내 친구 딸인데 왜 그렇게 마음을 쓴 건데? 당신 미경이한테 마음 있었어. 뒤로 허튼 마음 품은 게 분명하다고. 야, 박명화, 너 지금 애 앞에서 그게 할 말이냐? 뭐, 당신 미경이네 만나러 갈 때마다 옷차림 신경 쓰고 향수 뿌리고 나가고 순 안 하던 짓 하는 거 미경이 걔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니야? 또 그 소리야? 당신 친구고 서연이 친구 부모라니까 신경 쓴 거지. 그 정도도 못해? 당신이 언제부터 내 친구 앞에서 그렇게 신경 썼다고? 두 분은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높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두 분이 그렇게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듣자 하니 그 모임 문제로 몇 번 다투긴 한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선 전혀 내색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따뜻한 부모인 줄만 알았던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앞에선 사람 좋은 척 친구 엄마에게 다정히 대했던 그 모습이 다 가식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알던 엄마가 아닌 것 같았죠. 저는 그 길로 본가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엄마와 연락도 끊고 살았어요. 엄마가 여러 차례 미안하다, 생각이 짧았다 사과했지만 엄마와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웠죠. 하지만 가족이 뭔지 결국엔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사이더라고요. 엄마를 용서하긴 힘들었지만 아빠 만나러 가면서 명절이라고 얼굴 보고 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힘들더라고요. 그 후로 친구와는 따로 살게 됐었어요. 다른 친구에게 부탁해서 2달 정도 신세를 졌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기숙사 신청해서 살았죠. 그렇다고 사이가 완전히 벌어진 건 아니고 친구에게 엄마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친구도 받아줬었습니다. 미안해, 현아야. 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왜 그걸 너 혼자 감당해? 너 알게 하고 싶진 않았어. 괜히 그게 너 자존심 건드리는 일이 될까봐. 정말 너 생각해서 한 일이야. 네가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너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엄마가 너한테 그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생각만 해도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래. 아줌마가 힘들어서 그랬거니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서연아, 그냥 다시 들어와. 같이 살자. 내가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할게.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니야.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세상에서 너만큼 내 마음 잘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았고, 나도 네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잖아. 너는 상처가 되는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고. 우리 사이가 더 벌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자주 만나자. 그럼 되지, 어? 오래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전 친구와 오래 보고 싶었거든요. 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정황상 고등학교 때 사라진 제 물건도 엄마가 가져가 놓고 친구한테 덮어 씌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 엄마와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진실은 엄마만이 알겠죠. 그 뒤로 정말 자주 만나기도 했어요. 여행도 가고 과제도 같이 하고 병원 실습도 같이 나갔는데요. 다만 그 일로 저희는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알고 배려했죠. 그 후로는 크게도 작게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다만 취직하게 된 병원이 달라지고 바쁜 신입 간호사 시절을 보내면서 전보다는 소원해진 건 있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의 1번 친구는 항상 그 친구였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사회생활 끝에 제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고민 끝에 친구에게 부케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죠. 부케를? 내가 받아도 되겠어? 나야말로 부탁해야 하는 처지인데 왜 그렇게 말해? 너 아직 결혼 생각 없다고 했는데 이런 부탁 되게 실례될 수도 있는 거잖아. 실례는 무슨, 너 한 번씩 그렇게 너무 선지켜서 하는 말 나 서운해. 결혼 생각이 있건 없건 너가 해달라면 해줘야지. 화동도 해줄 수 있어. 뭐? 됐어. 부케만 좀 받아줘. 그냥 너한테 주고 싶었어. 알았어. 내가 받을게. 예쁘게 하고 와. 나보다는 빛나지 말고. 그렇게 부케를 받기로 했던 그날, 제 결혼식 날 저희에게 비극이 생긴 것이죠. 신부 대기실에서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데 친구가 안 오더라고요. 올 사람은 다 왔는데 왜 안 왔을까 걱정하며 하객들 사이에서 친구를 찾았죠. 하지만 친구는 결혼식 직전까지 오지 않았고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막상 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분이 얼떨떨하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진을 찍을 때가 되어서야 친구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친구가 등장하자마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본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새하얀 원피스에 새하얀 구두를 신고 나타난 거예요. 흰색 계열 옷은 신부를 위해 피해준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그다지 연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저도 대체 왜라는 의문이 들 만큼 의도적으로 신부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거기 흰색 원피스 입으신 분, 왜 신랑 옆에 서 계세요? 저 뒤로 가세요, 뒤로. 게다가 친구는 제 옆이 아닌 신랑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서는 겁니다. 제가 난처한 얼굴로 쳐다보는데도 일부러 제 눈길은 피하고 있었고 뒤로 가려는 사진기사의 재촉에도 꼼짝도 하지 않았죠. 사진기사가 황당하다는 듯이 쳐다보았고 시간이 지체되자 주변 사람들도 웅성대며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신부 연맥이려고 하는 거잖아. 주연아 왜 저래? 서연이 단짝 친구 아니었어? 원수한테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거기 빨리 비키라고요. 식장 분위기는 단숨에 얼어붙었고 저도 친구를 채근했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좋은 목소리로요. 현아야, 왜 그래? 주현아! 그때였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게요. 친구가 갑자기 작정했다는 듯 제 쪽으로 몸을 비틀더니 갑자기 꽁지발을 힘껏 들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제 남편 볼에 말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다들 말문이 막혀 숨죽이며 쳐다보았죠. 남편도 깜짝 놀라 친구를 바라보았는데 친구는 그러고 식장을 도망치듯 벗어나 버렸어요. 사진 기사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재빨리 정비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대체 무슨 의미인지 친구가 왜 그랬는지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나요? 오랜 친구가 제 결혼식에 신부처럼 옷을 입고 나타나 남편에게 입맞춤을 하고 사라졌다면요. 그 일로 결혼 첫날부터 남편이랑 엄청 싸워야 했습니다. 진짜 아니야? 오빠 현아랑 뭐 있는 거 아니냐고. 진짜 아니라니까. 있긴 뭐가 있어. 나 걔 번호도 모르는데. 근데 왜 오빠한테 뽀뽀하고 가? 왜? 나도 묻고 싶다, 나도. 진짜 답답해 죽겠네. 따로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어. 너 아니면 내가 걔를 왜 만나? 만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왜 현아가 오빠한테 그런 짓을 하고 가냐고. 모른다니까. 미치겠네 진짜. 걔 전화번호 줘봐. 전화를 걸어서 나를 줘보라고. 내가 좀 물어보자. 남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렇게 시작된 의심과 불신은 신혼여행 내내 이어졌고 말 그대로 최악의 신혼여행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 마음은 속단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제 남편이고 친구고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제 눈을 속이고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남편과 그 친구가 만난 건 10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는 없었어요. 남편을 닥달하기엔 증거가 없었고 친구도 그 일 이후 연락처를 바꾸고 완전히 잠적해버렸거든요. 일자리도 옮기고 정말 말 그대로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모르게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 10년 만에 저를 만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라져버린 친구를 무시할 수 있었겠나요? 만나자마자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저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는 식으로 원망하다니요. 결국 저는 그 길로 친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있는 대로 연락한 거예요. 아정아, 혹시 현아 전화번호 알아? 주연아. 현아? 현아야, 네가 더 잘 알겠지. 현아한테 친구는 너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럼 따로 알고 있는 건 없는 거지?
없지. 내가 걔랑 연락할 일이 뭐가 있겠어? 어머, 그 소문 사실이구나. 주현아, 걔가 너 결혼식에 엿먹이려고 흰 원피스 입고 신부 화장하고 갔다는 거. 제 결혼식 이야기는 구전 동화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동창마다 당사자인 제게 그 이야기를 재차 확인하고 묻곤 했거든요. 아직도 그 친구 찾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야? 뭐하러? 이상한 여자라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상책. 피할 땐 피하더라도 일단 뭐가 어떻게 된 건진 알고 싶어. 내가 아는 현아는 절대 이유 없이 그럴 애가 아니야. 그렇게 2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에게 연락하던 때였습니다.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주연아? 걔 남편 죽고 김 교수님 소개로 어디 병원 들어간 걸로 들었는데 김 교수님 어지간하면 병원에 추천하고 그런 거 안 하려고 하시잖아. 근데 애가 사정이 워낙 딱하니까 힘을 좀 써준 모양이더라고. 남편이 죽어? 너 몰랐어? 주연아 걔 7년 전인가 8년 전쯤에 외국에서 사업한다는 남자랑 결혼했었어. 그러다 5년 전인가 남자가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서 산악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난 몰랐어. 연락 받은 것도 없었는데. 하기야 뭐 따로 연락 온 거 아니었어.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외국 장례 절차 때문에 항공사에서 일하던 호경이 형부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됐다고 했었거든. 병원 알아봐 줄까? 지영이가 외삼촌 병원 갔다가 봤다고 한 것 같아. 그럼 한번 알아봐 줄래? 부탁 좀 할게. 다행히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는 동기가 있었지만 전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제게 원망을 쏟아냈던 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랬던 거였어요. 그럼에도 그게 왜 제 탓이 되어야 하는지, 왜 친구 원망의 대상이 내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남편과 정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생각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둘이 그럴 사이가 될 만한 틈도 없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커질수록 더 머리가 아프고 속은 답답해졌어요. 그렇게 동기에게서 친구가 일한다는 병원을 알아낸 저는 다음날 바로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환자인 줄만 알고 바라본 곳에 제가 서 있는 걸 보고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제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곧 교대 시간이니 휴게실로 가겠다면서요. 그렇게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영영 진실을 알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찝찝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친구는 오자마자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그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렇게 다짜고짜 사과받자고 찾아온 거 아니야. 그냥 잊고 살려고 했었어. 근데 막상 너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그냥 속이 뒤틀렸던 것 같아. 나는 하루하루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하는데 너희 애들은 다정히 네 손잡고 네 남편 손잡고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정민이는 아빠 손 한번 잡아본 기억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 미안해. 네가 잘못해서 그런 소리 한 거 아니야. 그냥 한 번씩 우라가 치밀어. 선생님 말로는 화병이래. 이해해줘. 아무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친구도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대체 삶의 무엇이 친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플 정도로요. 덤덤한 목소리지만 차가운 말투였고 빨리 저를 내보내야겠다 싶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거기까지 간 이유는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사실 그것만큼 궁금한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10년 전에 내 결혼식 때 말이야. 그때 대체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돼? 아니, 말해줬으면 좋겠어. 사는 동안 그 일이 한 번씩 생각나서 너무 궁금했어. 제 물음에 친구는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선뜻 입을 열진 않았어요. 옛날처럼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살짝 아랫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제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바라보자 친구가 그러더군요. 부모님은 잘 계셔? 말 돌리지 말고 두 분 다 잘 계셔. 그러면 모르는 게 약일 거야.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잖아. 현아야, 제발. 친구는 저를 한번 바라보고 또 창밖을 넋을 놓고 멍하게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약일 거라는 친구의 말은 거짓말이나 과장을 하나도 보태지 않고 진실이었어요. 친구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저는 지금까지도 미치게 괴로워하고 있으니까요. 아줌마가 시킨 일이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줌마라면 우리 엄마? 엄마가 시켰다고? 그날 입고 간 옷, 신발 그거 다 아줌마가 사주신 거야. 너 결혼식 때 입고 가달라고. 우리 엄마가 왜? 너 결혼 전에 아줌마 무당 찾아갔었어. 둘이 잘 살 수 있는 팔자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하셨대. 근데 거기서 그랬나 봐. 너 과부될 팔자라고. 뭐? 그거 나보고 가져가라시더라. 저는 친구가 씁쓸한 표정으로 한 그 말에 되묻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싶어서요. 무당이 뭐고 과부 팔자는 뭐며 그걸 또 가져가라는 건 또 무슨 소리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희 엄마는 평생에 내가 너네 집에서 살았던 그 1년 반을 평생 울고 먹을 작정이었던 것 같아. 나도 그 1년 반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평생 당해줄 생각이었던 건지 그땐 별 생각이 없었어. 현아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 좀 해줘. 나 지금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새 신부처럼 꾸미고 가서 네 신랑 옆에 서서 볼에 입을 맞추면 그 고약한 팔자라는 게 나한테 옮겨온다더라고. 내가 새 신부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 결혼식 때 과부가 될 운명이었던 네 팔자를 내가 가지고 온 거야. 내가. 나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자. 근데 그걸 왜 네가 가져가? 왜? 안 믿었어. 별걸 다 시킨다 싶었지. 과부 팔자 가져가는 거야. 뭐 일도 아니었는데. 누구보다도 행복하길 바랐던 네 결혼식에서 내가 그 짓거리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 너무. 그럼 하지 말지. 안 한다고 하지. 그걸 또 왜 시킨다고 해? 저는 울컥 치미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휴게실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보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아프셨어. 뭐? 다들 연세가 그만큼 드셨으니 그냥 가시게 둬라. 그러면서 아픈 할머니 그냥 방치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 죽어도 되는 사람이 어딨어. 나이 들었다고 다 죽을 순 없잖아. 명색이 손녀가 간호사가 됐는데 모은 돈도 쓰고 대출도 받아보고 요양병원에서 돈은 있는 대로 새는데 아줌마가 돈을 주겠다고 했어. 그 한 푼이 그렇게 아쉽더라. 내가 네 결혼식에서 그 짓거리 할 만큼. 현아야,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왜? 말했어야지.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한 거야. 어차피 그런 거 믿지도 않았고. 돈도 필요한 데다가 너희 부모님한테 빚처럼 남아있던 그걸로 털어내버리자 싶었던 거고. 내가 그랬잖아. 너한테 뭐든 해주겠다고. 너한테 나쁘는 내가 가져가서 너가 잘 살면 그만이고. 근데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돼서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 보고 살 용기가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 서연아. 친구의 고백은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 아프게 박혔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들었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지만 친구가 했던 말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참 웃기지. 막상 진짜 애 아빠 먼저 앞세워 보내고 나니까 그것 때문인가 진짜 내가 너 오늘 가져와서 그랬나 싶어서 그냥 괜히 너가 원망스러운 거야. 네가 시킨 일도 아니고 결국 내 선택이었는데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애먼 화살이 그리로 가더라. 우리 정민 아빠 간 게 5년 전인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남았나 봐. 언젠가 우연이라도 너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아, 어떡해, 현아야. 저는 너무 괴로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형체도 없이 짓물러 버린 것 같았어요. 20여 년 전 친구에게 상처를 줬던 엄마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벌여놓고 아무것도 모른 듯이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내려와 친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저히 엄마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뭐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안해. 너무 미안해. 네가 왜 사과해? 네가 왜? 어떡하냐, 현아야. 진짜 어떡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너를. 내가 모르길 바랐던 거야. 너는 그냥 행복했으면 싶어서. 내 방법이 틀렸다는 건 너무 뒤늦게 알았고. 내 남편은 그냥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거야.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냥 다 마음 편하자고 한 일인데. 네 탓 아니야. 절대 서연이 네 탓 아니야. 친구도 제 앞에 똑같이 무릎을 꿇고 앉았고 저희는 얼싸안고 한참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미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남편까지 사고로 잃고 살아야 할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지 가늠도 안 되더라고요. 자기도 부모 품을 오래도록 그리워하며 살았을 텐데 자식한테 똑같은 운명을 물려주게 된 부모된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몫했다고 생각하니 못 견디게 괴로웠습니다. 저는 친구와 헤어진 뒤 바로 차를 몰아 본가로 내려갔고 가자마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현관에 놓인 화분 하나를 밀어 던져버렸어요. 어머머, 얘가 왜 이래? 이서연, 너 미쳤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엄마, 미쳤어? 저는 괴성을 내지르며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몸에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분노였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아빠도 섣불리 다가오질 못했죠. 왜 이래? 엄마가 현아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엄마가 나랑 현아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아냐고! 엄마는 그제야 제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는 듯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고작 그 일 때문에 찾아와서 지금 네 애미를 잡아먹을 듯이 구는 거야? 너도 들었으니 알 거 아니야. 현아 그거 과부됐다며? 그게 다 누구 덕인데. 그때 네 사별은 현아 그게 안 가져갔으면 너 지금 지율이 혼자 키우고 있을 건데.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악역해준 덕분에 네 남편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알아 이거사? 현아, 불쌍하지도 않았어? 부모 잃고 그래도 엄마랑 아빠를 부모처럼 의지하려고 했던 앤데, 날 친자매처럼 생각하려고 했던 앤데, 그런 애한테 그런 허무맹랑한 부탁할 때 엄마 양심도 없었어? 너 위해서 그런 거잖아. 너 위해서. 엄마가 자식 운명 앞에 양심이 어딨어. 뭐든 해야지. 누구를 이용해서라도 해야지. 그렇다고 그런 짓을 해? 내 평생 엄마가 이렇게 미치게 쪽팔리고 창피한 적이 없었어. 나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 마. 엄마 위해서 한 짓이지. 내가 엄마 때문에 과부팔자 면했다고? 엄마, 그게 어떻게 나한테 좋은 일이야.
그럼 나는 현아한테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 평생 내 운명 짊어져서 힘들게 살게 됐으니까 나는 평생 현아한테 죄인이라고. 네가 왜 죄인이야? 네가 왜? 그건 그냥... 제 말에 엄마는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치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설사 진짜 재혼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코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을요. 저는 그 길로 친정에서 나와 엄마와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집까지 찾아와 하소연도 하고 화도 내고 울기도 하더라고요. 다 저를 위해서 그런 것뿐이다. 부모가 자식 위해 한 일일 뿐이라면서요. 저도 막상 나중에 제 자식 일이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거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아니까. 내 자식 나쁜 운 넘겨줄 만큼 자식한테 형편없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엄마가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아빠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아빠도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오랫동안 골마왔던 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터졌고요. 별거 생활에 들어갔고 아빠는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소한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단단한 벽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죠. 어쩌면 사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단한 벽이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르고요. 저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해서 제가 엄마가 한 일을 이해해야 하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사는 제 친구를 보면 저희 애들 아빠 보면서 왜 자기 아빤 하늘나라에 빨리 가버렸냐고 하는 친구 아이를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진짜 친구 인생이 망가진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요. 정민이, 아빠 보고 싶거나 아빠 필요하면 언제든 아저씨 찾아와. 아저씨가 아빠 해줄게. 정말요? 유치원에도 와줄 거예요? 물론. 그리고 우리 정민이한테는 지유 형아도 있고 지우리도 있으니까 놀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예. 다행히 남편은 제 사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장모가 그런 일까지 꾸몄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그날 일로 자기가 죽을 운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게 너무 찝찝하다면서요. 그래서 친구 아이에게 더 신경을 써주는 게 무척 고마웠죠. 고마워 서연아.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줘도 되는데 괜히 나랑 우리 정민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싶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그냥 받기만 해. 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뭘 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받아줘. 내 마음 편해지고 싶어서 그래. 알았지? 엄마는 미신으로 제 사별운을 거둬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을 주었어요. 그거 평생 절대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테죠. 그 마음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게 친구 곁을 든든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